베트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숨겨진 진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이죠. 저는 올해 69, 서울 근교에서 약국을 운영한 지 35년째 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40년 넘게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며느리가 남편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된 운명적인 인연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제 인생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공직 생활을 오래 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저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아들은 각자의 길을 잘 찾아서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도 잦은 편이죠. 맞벌이로 바쁘던 시절 아이들 챙기지 못한 걸 늘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도 둘 다 잘 커준 걸 보면 그저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장난이 많았지만 누구보다 인성 바르고 예의 바른 아이들로 자라줘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엄마는 언제쯤 며느리 보게 될까? 가끔 남편과 농담처럼 주고받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평범한 한국 며느리를 상상했죠. 김치 담그는 법 알려주고 시집살이 노하우도 전해주고 그런 평범한 상상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가족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기뻤죠. 드디어 우리 막내도 정착할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요. 그래? 어떤 아이인데? 언제 한번 데려와라.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베트남 사람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진심이야? 언제부터? 물어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진지하게 사귀던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사실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외국인이라니. 주변 사람들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고 문화 차이가 클까봐 우려도 됐죠. 하지만 아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결국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라는 생각에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그래, 둘이 이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했죠. 남편도 의외로 담담했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국경이 무슨 소용이야.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며느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안녕하세요. 에오미오님, 지은운 린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눌하지만 정중한 인사, 그리고 깊게 숙인 고개.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더라고요. 처음엔 함께 살 계획이 없었는데 며느리 쪽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에오미오님, 저 한국생활 배우고 싶어요. 같이 살면서 맨날 벨로쇼 짜세요. 요즘 아이답지 않은 발상이었기에 오히려 기특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은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고 국이나 찌개간도 봐주며 음식도 함께 했습니다. 리나, 이렇게 해봐. 김치는 너무 짜면 안 돼. 니, 에오미오님, 이 정도면 완전네요. 응, 잘했어. 빨리 배우네. 며느리는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애썼고요. 그런데도 뭔가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듯한 거리감은 남아 있었어요.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날은 며느리가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외로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리나, 괜찮아?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항상 그랬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명절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드러났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부치고 잡채 볶고 갈비찜 끓이면서 부엌이 분주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자기 나라 음식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에오미오님, 제이오도 음식 하나 만들려도 똑아요. 그래? 뭘 만들 건데? 지어후이 나라 쌀밥수요. 가족분들이 좋아하세요. 지우스 게트세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명절인데 다양한 음식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조용히 부엌 한켠에서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수향이 강한 베트남 쌀국수였어요. 그 냄새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제 비유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더니 며느리를 도우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 가족도 음식의 다양성을 가져야죠.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다양성이라.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건 다양성이 없는 거였나요? 그간의 제 노력은 아무 의미 없어진 것 같았고 이제는 제 방식이 이 집에서 낡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상에 올라간 베트남 쌀국수를 보니 마치 제 자리가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맛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큰아들이 권하더군요. 억지로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솔직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응, 맛있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명절상 차리며 들었던 작은 말 한마디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줄은 그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한켠에 생긴 작은 금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컸죠. 드디어 우리 집에 손주가 생기는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몰려왔어요. 에오미오님, 저 어디가 생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뻤어요. 남편도 아들도 모두 좋아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입덧이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해주는 음식은 거의 먹지를 못했고 며느리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어요. 미역국도 닭백숙도 심지어 죽까지도 먹지 못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속상했죠. 좋은 마음으로 차린 밥상을 밀어놓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리나, 이거라도 좀 먹어봐. 몸에 좋아. 죄송해요, 어머님.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기 생각해서. 정말 죄송해요. 매일 같은 신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에오미오님, 저 잼큰 배터닝 데니아면 엔 똑아요. 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밀고 싶어요. 순간 서운했어요. 그럼 내가 해주는 건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도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익숙한 음식도 없이 아기까지 품고 있는 며느리의 상황이 안쓰럽기도 했죠.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베트남에서 살면서 임신했다면 한국 음식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래, 친정에서 쉬고 오렴. 몸조리 잘하고. 한 달 남짓 지나 다시 돌아온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어요. 저도 한결 여유를 가지려 노력했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시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돌잔치가 다가오면서 다시 갈등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첫 손주니까 더욱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죠. 전통 돌상을 차려 손수떡을 만들고 갈비찜도 준비하며 손님들에게 우리 집다운 따뜻한 식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며칠을 정성 들여 준비했습니다. 떡 만들고 전 부치고 갈비찜 끓이고. 그런데 돌잔치 당일 상을 차리고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베트남식 디저트와 이국적인 음식들이 상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고, 제가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은 부엌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어? 이게 뭐야? 아, 어머님 리니가 준비한 베트남 전통 음식이에요. 아들이 태연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손님들이 와서는 베트남 음식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기하네요. 베트남 전통 음식이래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제 갈비찜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제 요리 솜씨가 하루아침에 구식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해해줘야지.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 말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가요? 그냥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인데, 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참고 참던 것이 터지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리나,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너도 나 때문에 힘들었니?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Eomanayun geo hansen hanrak mawanulelo bolaiwanun geo skatile. Geonun choswanu da hago eomeonin nunanun nu. Bujoai bonun geo skatile.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그냥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랐던 거야. Eomonica seung kakeniung kaogi mosubi geo maikuliogo hasiniung geo statasioyo. Jaga bateunem salamileniung geo injong haijusiniung geo statji and hasoyo.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그 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유난히 따뜻하게 대하고 아들과 둘이 무언가를 자꾸 상의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여보, 무슨 얘기 그렇게 해? 아, 그냥 손자. 이름 얘기였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작은 박스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들어서 열어봤는데 박스 안에는 아주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꺼내 보는데 젊은 시절의 남편이 보였어요. 군복을 입고. 그리고 옆에는 처음 보는 베트남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엔 군대 시절 동료인가 싶었는데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연인의 그것이었거든요. 편지를 펼쳐보니 베트남어로 쓰여 있었지만 사진의 설명글은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1978년, 1979년. 남편이 베트남에 파병 갔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1979년 7월 생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마이 도터라고. 딸이라고? 남편의 딸?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계속 사진을 넘겨보니 그 아기가 자라는 모습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마지막 사진에는 그 여성이 다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진 뒤에 투이드린 -2001이라고. 린. 설마.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며느리 린이 남편의 딸 투이의 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며느리는 남편에게는 딸이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 손에 든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그걸 어디서?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정말이야? 남편은 힘없이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어? 그럼 나만 바보였던 거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베트남에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매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이를 만났지. 그 아이가 나를 살려줬어. 몸도 마음도. 그래서 사랑했다는 거야.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 하지만 돌아와야 했거든. 한국에 있는 가족을, 당신을 생각해서. 그 후론 계속 연락했어. 돈도 보내고 편지도 주고받고. 투이가 죽을 때까지. 5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 그때 리니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했대. 그럼 리니와 우리 아들이 만난 것도 순전히 우연이었어. 진짜 우연이었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며느리에게 그동안 어떻게 대했나 싶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진실을 안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우리 집에서 지냈을까요? 아빠를 시아버지라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전혀 모르는 저의 눈치를 보며 며느리를 다시 보니까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리나, 이번엔 너 나라 음식 하나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오미오님 정말요. 응. 나도 배워보고 싶어. 우리 손주도 나중에 엄마 나라 음식 알아야 할 텐데 할머니가 모르면 안 되잖아.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꼭 안았어요. 에오미오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뭘 죄송해.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베트남 쌀국수 만드는 법도 배우고 고수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에오미오님, 일요 하시면 돼요. 맛있어요. 그래? 고수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괜찮아.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제까지 왜 이 아이의 진짜 미소를 보지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 음식이 우리 집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명절상에도 갈비찜과 쌀국수가 나란히 놓이고 손주들도 두 문화의 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은 반미해주세요. 손주가 베트남 음식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제 정말 우리 집도 다문화 가정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혀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엔 많이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엮이는 인연임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이해는 더 컸어요. 그리고 그 이해 덕분에 우리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지만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 집 명절상에는 갈비찜과 쌀국수가 나란히 올라와요. 한국의 맛과 베트남의 향이 어우러진 정말 우리 집다운 상이 되었죠. 다양성이라는 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품어 안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며느리를 둔 평범한 시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인생에 찾아오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저희 가족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